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민수는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뜹니다. 38살의 민수는 중견 IT 기업에서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출근 준비를 하는 민수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프로젝트 마감에 쫓겨 코드를 짰거든요. 거실로 나가니 아내 지연이 아들 준호의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있습니다. 35살의 지연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곡직한 지 석 달 정도 됐어요. 홍보대리로 일하는 지연은 요즘 들어 부쩍 회사 일이 많아졌다며 자주 늦게 들어오곤 합니다. 민수는 5살 난 아들 준호를 안아 올리며 뽀뽀를 해줍니다. 준호의 웃음소리가 이 집안의 유일한 활력소죠. 민수에게 준호는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이유이자 삶의 전부입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로 때웁니다. 지연이 서둘러 준호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오는 동안 민수는 출근 준비를 마칩니다. 지연이 돌아오자 민수는 오늘도 늦게 들어오냐고 물어봅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사에서 신제품 홍보 준비 때문에 회식이 있다고 대답하죠. 저녁 9시가 넘어서 민수는 퇴근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고 지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텅 빈 거실에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죠. 11시쯤 되어서야 지연이 집에 돌아옵니다. 술 냄새가 약간 나는 지연은 피곤하다며 바로 샤워를 하러 갑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밀린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도 몇 달째입니다. 민수는 아내가 요즘 부쩍 핸드폰을 자주 본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고 잠들기 전에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죠. 민수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지연은 회사 단톡방이 시끄럽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민수는 결혼 7년 차입니다. 연애 2년을 포함하면 지연과 함께한 시간이 9년이죠. 그동안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말에도 지연은 자주 외출합니다.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백화점에 쇼핑을 간다며 집을 비우죠. 민수는 준호와 단둘이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지연의 옷장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습니다. 지연이 평소 쓰지 않던 향이죠. 민수는 새로 산 거냐고 물어봅니다. 지연은 회사 동료가 선물해줬다며 웃어요. 민수는 그러냐며 넘어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가정을 꾸려온 사람이잖아요. 준호를 낳고 키우며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낸 동반자였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단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의 휴대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중학교 동창인 석환이었어요. 석환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도연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민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민수의 중학교 시절부터 가까이 지낸 친구였거든요. 비록 요즘엔 일이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나 술 한잔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도연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고 민수가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던 친구였죠. 석환은 장례식이 이번 주말 토요일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소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이라고 했어요.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8이라는 나이에 친구가
세상을 떠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는 토요일 아침 일찍 장례식장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지연에게 도연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자 지연도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도연을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연은 민수에게 자기도 조문을 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도연도 알던 사람이니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친정 어머니께 맡기기로 했어요. 민수는 이 결정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째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수와 지연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섭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도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웠고 지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민수와 지연은 장례식장 입구로 걸어갑니다. 입구에는 이미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민수는 석환과 다른 동창들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석환이 민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하며 악수를 청합니다. 민수는 석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빈소 안으로 들어가니 도연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도연의 모습이 민수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민수는 분향을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도연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지연도 뒤따라 조문을 마쳤습니다. 빈소를 나와 민수는 동창들이 모여있는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석환을 비롯해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10여 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민수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도연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교통사고라니 너무 갑작스럽다며 다들 안타까워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을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친구들도 지연을 알고 있었기에 간단히 인사를 나눴죠. 시간은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 도연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이 축구하던 이야기, 수학여행 갔을 때 일어난 해프닝들, 군대 제대하고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들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민수는 도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던 게 후회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입구로 들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와 남자가 손을 꼭 잡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민수의 아내 지연이었고 손을 잡고 있는 남자는 민수의 친구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도연의 생전 절친이었고 민수와도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화장실 간다고 해서 휴게실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지연이 현우와 손을 잡고 나타난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침묵했죠. 저거 민수 와이프 아니야 하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남자 현우잖아 라는 말도 들렸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과 현우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엔 후회도 부끄러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죠. 민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민수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픔이 느껴졌죠.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연과 현우는 여전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민수가 지연 앞에 섰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우도 옆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연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석환이 황급히 다가와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진정해라며 말렸지만 민수는 석환을 뿌리쳤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다가왔지만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지연과 현우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조문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민수의 비극으로 바뀌어 버렸죠. 민수는 현우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현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첫 술자리도 함께했던 사이였죠. 결혼식 때 현우가 축가를 불러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현우가 지금 민수의 아내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핑 돌며 중심을 잃었어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환이 민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민수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며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석환과 친구들이 민수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민수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친구들이 민수를 휠체어에 앉혔죠. 다행히 여기는 병원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응급실까지는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석환이 휠체어를 밀며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보였어요. 석환이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는 민수를 응급실 침대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곧바로 달려왔고 민수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민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의사가 과호흡 증상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단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링거를 꽂았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과 현우가 손을 잡고 서 있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믿었던 아내와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였어요.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옆에는 석환과 동창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렸어 하며 석환이 물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석환이 물컵을 가져다 주었고 민수는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루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괜찮다며 퇴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최소한 오늘 하루는 쉬어야 한다며 고개를 저었죠.
민수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랑 현우 그 둘이 정말 그런 사이였어? 라고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 그것도 민수의 친구와 함께였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석환이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다 봤어. 장례식장에 있던 친구들 모두가 지연이랑 현우가 손잡고 들어오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충격받았다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분노했죠.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도연에게도 미안하고 민수 자신도 너무 창피했습니다. 동창 중 한 명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 전화했었어. 내가 쓰러진 뒤에 말이야 라고 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걱정하는 척이냐며 민수는 고개를 저었죠. 석환이 지연은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화로 민수 상태를 물어봤을 뿐이라고 했어요. 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장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죠.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지연과 현우가 만나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민수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지연이 자주 늦게 들어온 것,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것, 주말마다 외출했던 것, 낯선 향수 냄새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민수는 바보였습니다. 아내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신호를 무시했던 거죠. 석환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이죠. 민수는 그제야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는 지금 친정어머니 집에 있을 겁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찾았어요. 석환이 민수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화면을 켜니 부재중 전화가 10여 통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지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민수는 지연의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고민했지만 지금은 지연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장모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지연이가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하시더군요. 민수는 괜찮다며 준호 좀 하루 더 봐주실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장모님은 그러라며 준호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죠. 이혼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걱정됐어요. 5살밖에 안 된 아들이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석환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일단 푹 쉬어. 지금은 내 건강이 우선이야. 라고 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석환과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홀로 병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과 현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오전 민수는 퇴원했습니다. 석환이 차를 가지고 와서 민수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준호의 장난감이 거실 바닥에 널려 있었고 지연의 화장품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죠. 민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석환이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괜찮다며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요. 석환이 돌아간 뒤 민수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지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지연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낯선 향수병이 보였죠. 민수는 향수병을 집어들고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수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거든요.
민수는 노트북을 켜고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소송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수많은 법률 사무소가 검색됐습니다. 민수는 그중 평가가 좋은 곳 몇 군데를 추려냈죠. 그리고 탐정 사무소도 검색했습니다. 불륜 증거 수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는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는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민수는 탐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탐정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민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내와 친구가 손을 잡고 나타났다는 것. 그 둘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과정들을 말했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사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민수는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대답했죠. 민수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착수금으로 200만 원을 지불했어요. 탐정은 지연과 현우의 인적 사항을 물었습니다. 민수는 준비해간 서류를 건넸죠. 지연의 회사 주소, 현우의 연락처, 차량 번호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탐정은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도 들렀습니다. 상담을 예약하고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불륜이 명백하다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상간남인 현우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는 장모님 댁으로 준호를 데리러 갔습니다. 장모님은 민수를 보고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어요. 민수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장모님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죠. 준호가 아빠라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꽉 안았어요. 준호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준호를 재웠습니다. 준호는 엄마가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엄마는 일이 있다며 둘러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죠. 민수는 준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혼하면 준호가 상처받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틀 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으니 사무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서둘러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탐정은 두툼한 파일을 민수 앞에 내밀었죠. 민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연과 현우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탐정은 카톡 대화 내용도 복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의 핸드폰 백업 파일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민수는 대화 내용을 읽었습니다. 지연과 현우는 2년 전부터 만나왔더군요. 민수 몰래 수십 번 만났고 호텔도 자주 갔었습니다. 민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는 증거 파일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사진과 메시지 내용, 호텔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죠.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바로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지연에게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현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했죠. 위자료는 5천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라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뒤 지연에게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연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현우에게도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현우도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수는 일절 받지 않았죠. 한 달 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민수와 변호사 그리고 지연과 지연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현우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에 나왔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죠. 민수의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진과 메시지, 호텔 기록 등이 법정에 공개됐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의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었다고 주장했어요. 민수가 일에만 몰두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변론했죠. 하지만 민수의 변호사는 그건 변명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분류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판사는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메시지 내용도 읽었어요. 그리고 양측 변호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현우의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재판은 2달에 걸쳐 3차례 진행됐습니다. 매번 법정에서 민수는 지연과 현우를 마주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판사만 바라보며 재판에 임했죠. 3번째 재판에서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지연과 상간남 현우에게 있다고 선고했어요. 판사는 지연과 현우에게 연대해서 민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은 민수에게 주고 지연은 양육비를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지연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우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허무했거든요. 민수는 변호사에게 고맙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말했죠. 민수는 법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드폰을 켜니 석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판결. 어떻게 됐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이겼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석환은 축하한다며 저녁에 술 한잔하자고 제안했죠. 민수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민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준호와 단둘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했죠. 민수는 핸들을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살겠다고 말입니다. 한편 지연과 현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 불명예 퇴사를 당했어요. 불륜 사실이 회사 동료들에게 알려졌거든요. 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죠. 현우의 아내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됐어요.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에 나가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탔죠. 준호는 처음엔 엄마를 찾았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도 예전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지연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마음이 편했거든요. 동료들도 민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다며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죠. 민수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석환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도연의 장례식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석화는 민수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며 준호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죠. 석화는 다행이라며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석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랑 현우 소식 들었어 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로 관심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석환은 지연이 직장을 잃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현우도 아내와 이혼하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둘 다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외면당했다고 했죠. 민수는 술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손을 잡고 나타났던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분노가 아직도 생생했죠. 하지만 이제 민수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도 미워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민수의 인생에서 지워버린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석환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 몰랐어. 라고 했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복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준호 때문에 무너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석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넌 좋은 아버지라고 말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잠든 준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곤히 자고 있었어요. 민수는 준호의 이불을 덮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비록 엄마 없이 자라지만 아빠의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준호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아빠, 오늘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 갈 거야 라고 물었어요. 민수는 그래 가자 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죠. 민수는 준호의 웃는 얼굴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민수는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팀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는 자리였어요. 민수는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준호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저녁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고맙다며 웃었죠. 저녁에 준호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민수는 벤치에 앉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민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장례식장에서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었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날 지연과 현우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민수는 평생 속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축복이었다고 느껴졌죠. 준호가 달려와 아빠 목말라고 외쳤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어깨에 올렸어요. 준호는 깔깔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민수도 함께 웃었죠. 이제 민수에게는 준호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준호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부장으로 승진한 뒤 업무는 더 바빠졌지만 민수는 준호와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저녁 6시면 칼퇴근해서 준호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죠. 주말에는 준호와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준호는 이제 6살이 됐습니다. 엄마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기 때문이죠. 민수는 준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밤에는 책을 읽어줬어요. 준호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준호와 함께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상쾌하게 불었죠. 준호는 자전거를 타며 신나게 달렸습니다. 민수는 뒤에서 준호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준호와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아빠,
우리 둘이 계속 이렇게 살 거지라고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우리 둘은 영원히 함께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하찼죠. 민수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지연과 현우가 손을 잡고 나타났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의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믿었던 아내와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당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민수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민수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지연과 현우의 분류는 계속됐을 것이고 민수는 바보처럼 속고만 살았겠죠. 차라리 그날 모든 게 드러난 게 다행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민수는 이혼 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준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민수에게 이제 준호가 전부였고 준호만 있으면 충분했죠. 가끔 민수는 석환을 통해 지연과 현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둘은 결국 헤어졌다고 했어요. 현우의 아내와 이혼 후 현우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지연은 여전히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민수는 거절했어요. 준호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민수는 더 이상 지연과 현우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민수는 그들을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민수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오직 준호와 함께하는 현재와 미래뿐이었습니다. 준호가 아빠 나 배고파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래 뭐 먹고 싶어라고 물었죠. 준호는 치킨라고 외쳤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그래 치킨 먹으러 가자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준호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도 아빠 손을 꼭 잡으며 걸었어요.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준호의 웃음이 모든 걸 보상해줬죠.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준호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준호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이겨냈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도연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을 말이죠. 민수의 친구들은 그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민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날들을 기대하며 말이죠.